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은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인데요. 오늘 한국 증시 양시장 다시 한번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 분위기 괜찮은데요.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지만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코스피 지수 자체가 현재 2,46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수급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자면 사실 12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매도폭이 1,200억 원을 넘어섰었는데 지금은 900억 원이 안 됩니다. 매도의 폭을 조금씩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있다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어제 강세 보였던 웹툰 관련주들 의료 AI 쪽이 강세 탄력 보이면서 1% 가까운 상승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로 시장에 관심이 또 이동하고 있는데요. 넷플릭스가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3% 넘게 뛰어 올랐고요. 오늘 콘텐츠 관련주에도 훈풍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금요일장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깔끔하게 마무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 방. 지금 출발할게요. 파이널샷. 네, 오늘 밤에 열릴 뉴욕 증시는 휴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뉴욕 증시 흐름은 사실 좋지 않습니다. 한국 증시만 사실 순항을 하고 있는 상태고 간밤에 나스닥 지수가 다시 한번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반도체 쪽이 여전히 부진합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에 있는 많은 반도체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번 주 들어서 이렇다 할 움직임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문제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인데요. 이번 주에만 엔비디아가 주가가 15% 이상 빠졌습니다. 이 거래일 전에 7% 넘게 빠졌고요. 간밤에는 다시 한번 3% 가깝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현재 $100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주가가 왜 이렇게 빠졌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한국 증시의 영향 오늘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하원에서는 H20, 엔비디아가 중국에 주로 수출을 하는 이 H20 칩이 수출 규제를 회피하는 허점을 이용한 그런 칩이다라고 현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H20은요, 2022년 미국의 수출 규제 이후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성능을 낮춰서 개발한 제품입니다. 지금 이 엔비디아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블랙웰 같은 고성능 칩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중국에 팔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중국에 아무것도 안 파는 거 너무 억울하겠죠. 중국에 딱 맞는 제품을 맞춰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하원에서는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엔비디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반박을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팔아도 되는 국가와 제품을 지시하면은 우리는 정확한 그 지시에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H20은 원래 중국에 팔 수 있는 칩이다라고 엔비디아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정면 돌파를 합니다. 우리는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며 막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미국의 무역 적자를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엔비디아가 최근에 벌어들이는 돈 보면은 미국이 아마 무역 적자에 어마어마하게 기여를 하고 있을 듯한데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 주장하는 거 전부 다 맞습니다. 어쨌든 50%가 넘게 미국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고 물론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은 요 14.1%의 중국 매출입니다. 어쨌든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전체 매출 가운데서 10%가 넘어가는 이 규모가 만약에 하루아침에 없어진다면 당연히 엔비디아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각각 IB에서는 어떻게 지금 시점을 보고 있을까요?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이 H20의 주문 취소로 인해서요. 한화로 계산했을 때 엔비디아가 피해를 보는 금액이 7조
5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인 것 같은데요. 다만 각각의 IB들의 좀 투자 의견은 달랐습니다. 먼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투자 의견을 매수로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다만 목표 주가는 보시다시피 하향 조정했는데요. 200달러에서 160달러 선까지 하향을 했습니다. 매수를 하라는 이유는요. 이번 하락이 단기적으로 아쉽지만 작년 말부터 이어진 불확실성 해소에는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미중 무역 전쟁,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엔비디아가 분명히 피해를 볼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있었던 가운데 엔비디아 주가 약간 흘러내린 바 있는데 다만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목표 주가를 이렇게 하향한 것은요. 결국에는 매출과 EPS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5에서 8%, EPS 같은 경우에는 6에서 10%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파이프 샌들러인데요. 파이프 샌들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투자 의견은 그대로 비중 확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표 주가 보시다시피 170달러에서 150달러 선까지 하향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인데 이건 어쨌든 리스크다라는 게 파이프 샌들러의 의견이었고요. 세 번째는 모건 스탠리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비중 확대 의견을 남겼고 목표 주가를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162달러 선으로 유지를 했는데 이렇게 목표 주가를 유지하는 이 IB들의 투자 의견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엔비디아에게 중요한 게 H20이 아니다. 블랙웰이 사실 엔비디아에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H20의 수출 중단이 매출과 이익에 단기적인 충격은 주겠지만은 블랙웰 칩 공급 부족이 결국에는 유일한 제약 요소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블랙웰만 잘 생산하고 판매한다면은 지금 수익성에는 거의 문제가 없다라는 게 모건 스탠리의 의견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레이먼드 제임스입니다. 스트롱 바이입니다. 강력 매수를 권고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표 주가를 170달러 선에서 150달러 선까지 하향을 했는데요. H20의 제한이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H20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바이든 정부 때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나온 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고요. 트럼프 정부에 있어서 그게 좀 강도가 강화된 것뿐이다라는 게 레이먼드 제임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의 퍼가 27배인데 여기도 비슷합니다. 리스크가 이미 반영됐다라면서 지금 주가 수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아의 하이퍼스케일 고객의 둔화 조짐이 전혀 없고 결국에는 여기도 이야기합니다. 블랙웰을 양산 중이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에게 이 정도의 충격은 단기적일 뿐이다라는 의견 나옵니다. 다만 한국에선 좀 약간 다르게 볼 필요가 있겠죠. 이거는 엔비디아가 블랙웰로 돈을 잘 버는 거고요.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키움증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보시다시피 갑작스러운 수출 제한과 실적보다는 불확실성 증가가 더 크다라면서 하드웨어 쪽보다는 서비스 쪽 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컨텐츠 쪽이 올라가는 것도 아마 이 투자 의견과 거의 연결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게 반도체 업종에게는 지금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트럼프가 AI 반도체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를 하고요. 바로 다음 날 수출 규제를 발표를 합니다. 키움증권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시다시피 AI 확산 규칙인데 저희가 파이널샷에서 이미 몇 번 좀 소개를 해드렸던 규칙인데요. 바이든 임기 말기에 발표될 수출 가이드라인입니다. 요거를 정확하게 이제 내놓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일 텐데 먼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동맹국입니다. 1단계에 해당하는 국가고요. 3단계는 적대국입니다. 중국과 북한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국이 여기서 피해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2단계인데요. 2단계 국가들은 라이선스 허가가 필요합니다. 2단계 국가가 워낙 많고 수출도 전부 다 허가제이기 때문에 AI 반도체 기업들의 글로벌 영업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시장 자체가 조금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보다는 서비스 쪽을 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업종이라든지 기업을 보면 안 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대표적인 기업 있죠? 삼성전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에서는 삼성전자가 H20 영향이 극히 제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지 부정적이라고 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그렇다고 잘 간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와 엔비디아는 따로 노는 플레이어예요라는 것을 투자 의견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삼성전자 D램 매출에서 H20 비중은 1에서 2%에 불과합니다. 말 그대로 엄청나게 적은 비중이고요. 두 번째로는 실적 개선 전망은 그대로입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워낙 최악이었기 때문에 2분기 영업이익이 7조 원대로 전망되고 있고 이것도 그대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스마트폰 관세 면제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삼성 스마트폰도 90일 유예 중이고 현재 관세 면제 가능성을 현재 시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봤을 때는 삼성전자 괜찮은데 무엇보다 지금 이 시점에서 삼성전자의 가장 괜찮은 부분은 주가입니다. 12개월 선행 PER 같은 경우에는 0.8배입니다. 저평가 구간인데요. 가격이 싸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 악재를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반도체 대형주이기도 합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시그널 만나보고 왔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업종별, 종목별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해운주 소식입니다. 미국이 중국산 선박에 입항료를 부과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HMM과 페노션, STX 그린로지스 등이 일제히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는 중국 해운사와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또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수료는 180일 뒤인 오는 10월 4일부터 단계적으로 부과가 되는데요. 수수료도 매년 오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선박 비중이 낮은 국내 해운사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유상증자 제동이 걸린 가운데도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또 현대차를 제치고 코스피 시가총액 5위에 반짝 입성하기도 했는데요. 시가총액이 38조 3천억 원 넘어서면서 근소한 차이로 현대차를 역전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는 전날 금감원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에 대해 또다시 정정 신고서 제출을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은 한화 에어로가 유상증자 규모를 2조 3천억 원으로 대폭 줄이고 한화오션의 지분 매입 관련한 내용을 보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체성이 떨어지고 기재순이 미흡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증자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자 주가에는 호재로 반영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엔터주가 오늘 상승세를 일제히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한한령 해제를 나타내고 있다는 조짐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공연을 개최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또 걸그룹 여자아이들 미연과 중국의 아티스트가 협업곡을 만들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이외에도 하이난성에서 한국음악축제 워터밤 공연이 열리는 등 중국에서 한국가수들의 공연이 속속들이 재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증권가에서는 한한령 해제에 따른 수혜주로 SM 등을 꼽고 있는데요. KB증권에서는 SM이 중국 팬덤에 대한 충성도가 높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한중 관계가 개선되면 주요 아티스트들의 활발한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네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넷플릭스가 1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영상 콘텐츠 관련주 동반 강세를 이어갑니다.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돈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이 105억 3,400만 달러, 주당 순이익 6.61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1분기 실적을 견인한 효자 콘텐츠로 영국에서 만든 드라마 시리즈인 소년의 시간을 가장 먼저 꼽았고요. 이어서 한국 드라마 중증 외상센터와 폭삭소가수다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문화 현상인 오징어 게임의 마지막 신이 6월에 공개된다라는 점까지 함께 강조하면서 한국 콘텐츠 관련주들도 온기를 이어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헤드라인 함께 짚어보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장창민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파트너 장창민입니다. 네, 네 가지 소식 전해드렸는데 어떤 뉴스에 주목해 보셨을까요? 저는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넷플릭스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일단 부연적인 설명을 해드리면 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로 알려져 있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은 105억 4천만 달러로 원화 기준으로 약 15조인데요. 주당 순이익은 6.61달러를 기록하면서 월가의 평균 예상치인 주당 순이익 5.71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치를 보여주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콘텐츠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도 2030년까지 시장 규모 300조 원, 문화 수출 50조 원 시대를 열겠다면서 문화예술 분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K컬처 플랫폼을 육성하면서 K 콘텐츠 제작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 콘텐츠 유통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이면서 이에 따른 수급이 계속해서 콘텐츠 관련주들에 몰리고 있는데요. 게다가 콘텐츠 분야는 관세 무풍지대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이 분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관련주 중에서 애니플러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매출액, 영업이익이 4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정책이 힘입어서 장기적인 상승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애니플러스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콘텐츠주 안에서 또 종목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오후장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고 계신 종목 있으실까요? 오늘 오후장에서는 오픈롤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금요일 시장이다 보니까 오후장 수급이 조금은 부족할 수는 있지만 조금 전에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부연적인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오픈롤의 주력 서비스는 구직, 온오프라인 매칭 플랫폼 미니 인턴인데요. 6월 3일에 있을 조기 대선에 맞춰서 청년 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해 각 당의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일자리 관련 공약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출산과 취업 관련주가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런 관련주들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오픈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매출액을 507억 원을 기록, 2023년 대비 101% 상승한 수치인데요. 창업교육 중심의 온오프라인 서비스 매출 확대가 돋보였고 특히 외국인과 시니어 대상 프로젝트형 사업 수주가 확장되고 있다 보니까 이 추가적인 성장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픈롤이 상장했을 당시에 공모가액이 딱 10,000원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상승을 해서 그렇지 이 공모가액을 생각한다면 상대적으로 아직도 저렴한 수준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장 특성을 감안해서 현재가 수준도 좋지만 9,700원 수준까지는 열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600원, 손절가는 8,800원 수준으로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데일리 파트너 장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픈롤에 대한 의견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장창민 파트너와 함께 종목 시그널 전해드렸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14억 명 인구로 소비 시장이 큰 인도에서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관세율이 중국보다 낮아 관세 도피처로도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인도 현지 정책과 인력 관리 난항으로 수익성 확대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인도 정부는 지난해 폐기물 처리 비용에 최저 가격을 설정하는 전자제품 폐기비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인도전자 가전제조업협회는 정부에 서한을 보내 전자폐기물 처리 비용이 2에서 8% 증가했다며 가격 책정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 정부가 육성하고 싶어 하는 산업에 해당하는 그런 산업에서 일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부담을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외국 기업에 대한 불편함을 만들고 그다음에 비용을 발생해서 그걸 이제 인도 정부에 좀 유용하게 쓰겠다. 현지 노사 간 신뢰관계 구축과 보안 강화도 주요 과제로 꼽힙니다. 기아는 지난 5년간 인도에서 차량 엔진 900여 개를 도난당했습니다. 이번 범죄는 조직적으로 진행된 내부 도난 사건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했습니다.
삼성전자 인도 근로자들은 지난 2월 직원의 정직 철회를 요구하는 등 한 달간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노조가 굉장히 강한 면도 있어요. 뭐 이직률을 줄이는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한국보다 높은 이직률을 감안을 하고 여기에 맞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앞서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 등 자동차 업체들은 현지화 전략에 실패하며 사업을 철수한 바 있습니다. 인도가 한국의 새로운 경제 파트너로 떠오른 가운데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해소할 철저한 현지 시장 분석이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네, 이데일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홈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안겨줄 만홈런 같은 종목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금요일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는데 그래도 코스피와 코스닥은 동반 강세로 움직여주고 있네요. 오늘 시장 판세 어떻게 읽어보셨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장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그냥 횡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도 생각하셨다시피 기존에 워낙 뭐 우리나라가 뭐 바닥을 찍고 있었기 때문에 뭐 지하실까지 갔다가 그냥 리바운딩이 좀 됐다 생각하시고 지금 이 구간에서 횡보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일로 보면은 우리 지금 관세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죠. 게다가 이번 주에 어제 같은 경우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에 관련된 연설 같은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전체적인 흐름을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뭐 긴장감을 놓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트럼프가 EU랑 일본 같은 경우는 무역 협상을 긍정적으로 이제 얘기하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야지 나머지 국가들도 빨리 진행할 테니까요.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지난주 베트남, 그리고 이번 주 일본, 그리고 다음 주가 한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는 대통령의 공서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뭐 대신 여러 가지를 펼칠 텐데 서명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우리도 대화는 하고 서명하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확정짓는 부분은 차기 대통령으로 미룬다라고 하면은 뭐 빨라야 뭐 한 7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가 되기를 뭐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바다 말씀드렸고 그게 주식시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2 같은 경우 제가 금리 정책이 전체적으로 인하 쪽으로 갈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22도 이제 또 25bp 인하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뭐 캐나다, 유럽, 뭐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 뭐 전체적으로 다 그냥 금리 인하 기조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트럼프가 관세로 해서 흔들면 흔들수록 인하 쪽으로 간다.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감 있고 하니까 인하 쪽으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정말로 관세가 부과되면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그게 또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 여러분들 기술적 반등 이렇게 나오면은 일부 청산을 하시고 순환매 도는 종목들로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기술적인 부분만 보면 차트는 굉장히 간단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갭을 메운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갔다가 쉴 거냐 아니면은 갭 메우고 쉬었다 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갭을 메우고 다음날 갭하락 나오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빠르게 해소했다라는 거 우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중 바닥 움직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2,500 위에 서실 거냐 아래 서실 거냐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눈치 보기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타자라는 거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오늘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금토일만 되면은 사실 미국장이 쉬더라도 트럼프는 쉰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휴가 가서 골프를 치더라도 말은 하는 사람이죠. 트위터는 하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글을 쓰거나 말로써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테니까 지금 굉장히 바쁘고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기다리면 된다. 근데
이번 주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동안 월요일만 되면 블랙 먼데이다 해서 계속 내려갔던 증시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상승으로 돌아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바뀐 기조를 생각하셔야 돼요. 트럼프도 지금 긍정적인 발언을 지금 내놓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시진핑하고 대화할 의사를 표현하고 있죠. 시진핑은 내 친구다래요. 어제까지만 해도 원수 같았는데 갑자기 친구다라고 하면서 대화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만큼 이제 국채 공격에 대해서 버티지 못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수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흐름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월요일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뭐 갭이 그렇게 떨어진 게 없기 때문에 자율 등락 구간이고 자연스럽게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다. 그리고 코스닥은 지수보다는 종목별로 개별 종목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너무 뭐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봄 정도 되면 아마 780 건드리는 건 당연할 거고, 이 봄 안에 아마 돌파 시도가 나올 텐데 돌파할 가능성도 충분하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큰 흐름만 잘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금요일만 되면 여러분들 좀 편안하게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놀고 먹자. 우리가 편안하게 쉬고 편안하게 이제 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주식이 돈을 벌어다 주는 이런 컨셉으로 금요일 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트럼프 때문에 주말에 굉장히 불안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봄 되니까 여러분들 이제 슬슬 좀 밖으로 나가실 때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주말만 되면 요즘 비가 내려요. 이번 주 토요일 같은 경우도 비 소식이 살짝 있다라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좋겠는데 뭐 내려도 뭐 큰 비는 아닌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슬기로운 집콕 생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여러분들 좀 편안하게 누워서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주말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 2, 3주 정도 밖에 나갔다가 비 맞고 고생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테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제가 오늘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오늘 종목 기대해 주시고 응원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요즘에는 주말마다 봄비가 내리는데 이렇게 촉촉한 봄비와 함께 우리가 또 집에서 콘텐츠를 즐기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관련해서 오늘 또 잘 가고 있는 콘텐츠주 안에서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안타 종목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꼽아주셨어요. 콘텐츠 제작사 안에서 대장주격인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실적이 더 낫다라는 분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안타로 꼽아주신 이유는 뭘까요? 네, 보통 뭐 이 컨텐츠주 쪽을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대부분 안타 종목에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스튜디오 드래곤에 빠졌다라고 하면 CJ ENM 아니면은 뭐 콘텐트리 중앙 정도가 후보에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뭐 든든한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중국을 이제 우리가 한한령이 해제되면 진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죠. 이미 뭐 VFX 같은 경우에는 진출을 시작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디즈니나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중국에는 진출을 안 했죠. 뭐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거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체 플랫폼을 이제 강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작하는 이제 이런 뭐 콘텐츠 같은 경우는 중국에다가 직접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그 제작비 때문에 조금 어렵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올해 이제 봄에 이제 그 넷플릭스하고도 이제 제작 관련돼서 이제 다시 한번 개선이 있죠. 그래서 조율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대작들이 더욱더 많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중국에 이제 방영하게 된다라고 하면 리쿰률이 이제 또 70% 수준으로 측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아예 싹 덜어내고 오히려 큰 수익을 얻어올 수 있다라는 측면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가장 뭐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편안하게 보시면서, 이제는 컨텐츠도 계속 요즘에 좋은 대작들 계속 나오는 거 아시죠? 4월만 해도 이것저것 뭐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 즐기시면서 여러분들 집에서 좀 편안하게 계시고 이런 종목들로 해서 여러분들 비중도 좀 여유 있게 실어 놓으시고 이제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컨텐츠 감상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안타 종목으로 손색 없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는 2루 타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티스트 스튜디오 설정해 주셨네요. 오징어 게임 이제 관련주인데 간밤에 넷플릭스에서 호실적을 공개하면서 이 오징어 게임 시즌에 대해서 앞으로 다가온다라는 점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일까요? 네, 맞습니다. 오징어 게임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선택했다라는 거 좀 명확하게 딱 짚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오징어 게임
첫 번째 시리즈가 너무나도 이제 글로벌 흥행을 했기 때문에 시즌2도 기대를 했는데 생각만큼은 아니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실 거고, 자, 그래서 오징어 게임 3로 가는 단계, 중간다리 역할 정도다라고 생각하면은 오징어 게임 그럼 3가 언제 나오느냐? 이번 봄에 나옵니다. 6월 27일에 공개 예정이라고 하죠. 밀리지만 않으면은 뭐 2분기 안에 이제 공개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오징어 게임 다시 한번 이제 슬슬 돌아볼 타이밍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때마다 자, 2루타 종목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기 좋은 종목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마다 한 번씩 위로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꾸준히 열려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한알령 해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말로만 한알령 해제 얘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정재 씨랑 정은영 씨가 베이징에 중국 엔터사를 방문한 이런 사진이나 소식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그때도 주가가 한번 들쑥날쑥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티스트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레몽레인이었는데 이제 피인수가 되면서 이정재 씨의 거의 뭐 동무대가 되다시피 하는 이런 그룹이 되겠죠. 그래서 아티스트 스튜디오의 주가 역시 오징어 게임의 이제 개봉 일정에 맞춰가지고 뭐 연재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출시에 맞춰서 여러분들 계속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때까지는 여러분들 좀 편안하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주가도 좋은 위치에 있고 여러분들이 보기에 좀 편안한 위치. 게다가 한알령 해제 여러 가지 관세 우풍지대 같은 이런 좋은 이슈가 많은 업종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꾸준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6월에 오징어 게임 3가 나오기 전까지 트레이딩 관점으로 꾸준히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조금 더 장타 노릴 수 있는 3루타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A스토리 선정해 주셨네요. 오늘 콘텐츠주 전반이 빨간불 켜고 있는데 이 종목은 살짝 조정 좀 받고 있습니다. 3루타로 꼽아주신 이유 궁금한데요. 네, 오늘 살짝 쉬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난주에 굉장한 강세를 보인 다음에 지금 쉬어가는 구간인데요. 제가 과거부터 이제 뭐 중소형 이런 콘텐츠사 중에서는 이제 가장 또 영향 있는 기업 중 하나로 꼽힌다라고 누누이 설명을 드려왔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뭐 우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하나만 해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고, 뭐 여기 제가 뭐 킹덤부터 시작해서 뭐 아이리스나 시그널 등등 많은 것들, 게다가 SNL까지도 여러분들 요즘에 뭐 가장 뭐 인기 많은 MZ세대들이 좋아하는 이런 시리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뭐 굉장히 또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리고 집에서 편안하게 어떻게 보면 또 킬링타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뭐 예능 부분까지도 잘 소화해내는 영향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편안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수급을 한번 딱 태워줬기 때문에 지금 휴식 구간에서 밀릴 때마다 잘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추세적으로 또 움직일 수 있고,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올해 하반기부터 해가지고는 굉장히 많은 콘텐츠들이 이제 오픈된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A스토리 같은 경우도 최소 8개 이상을 준비하고 있다. 사실 이 중에 기존에 나오기로 했었는데 뭐 제작비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문제가 됐었나 봐요. 그래서 뒤로 살짝 밀렸던 것들이 이제 다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정돼 있는 것도 줄줄이 오픈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이돌 아이라고 하는데 뭐 저도 아직 뭐 어떤 이제 작품인지는 디테일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워낙 뭐 영향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뭐 제작이나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믿고 볼 수 있는 이런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영우 같은 경우가 판권이 3개로 지금 뻗어나가고 있죠. 그렇게 수출이 되면서 이제 추가적인 이제 수익이나 이런 부분도 계속 얻고 있고 리메이크도 계속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뭐 긍정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중소형사 중에서는 가장 뭐 편안하고 탄탄하게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 보시면은 A스토리 3루타 호타 중족의 종목으로 좀 길고 멀리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그리고 움직이면 또 속도도 빠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스토리 콘텐츠 제작사 살펴봤는데요. SNL이라는 강력한 또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고 잘 만들어 놓은 우영우 같은 드라마가 또 해외로 뻗어나가면서 성과를 새롭게 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3가지 종목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는 그동안의 만놈론 종목들 잘 운용되고 있는지 체크해 봐야겠죠? 함께 살펴보시죠.
네, 그동안의 말로 없는 종목들 잘 운영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어려운 장에서도 이제 3위까지 치고 올라오는 크라우드웍스. 요즘 지금 쉬고 있는데 다시 한번 움직이면서 고점을 돌파할지 아니면은 여기까지 한 다음에 조금 오래 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이제 재상승 정도는 남아 있으니까 제가 이틀 연속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매도 타이밍이 왔습니다 말씀드렸는데 혹시나 아직 뭐 일부 물량이 남았거나 매도를 안 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이번 반등 구간에 추가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 구간에서 다시 한번 더 잘 정리하시기를 이제 보고요. 자, 1페이지가 이렇게 변동이 있었다면 2페이지는 더욱더 격동의 시기로 넘어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곧 이제 40%대 종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50% 아래 종목은 못 볼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볼 때 다음 주 정도면은 사라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글로벌 텍스프리가 먼저 더 치고 올라와서 50%대가 될지 아니면은 다른 종목들이 50%대 종목이 나와서 이 글로벌 텍스프리를 밀어내는지를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순위 안에 있는 종목들도 변동이 꽤나 심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까지 잘 생각해서 우리 말로 없는 종목들이 이렇게나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 성과가 좋구나라는 것을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후보 종목 중에 또 하나가 탄생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1차 목표가를 정말 500원 남겨두고 밀렸는데요. 이런 게 굉장히 많죠. 화신 같은 경우는 50원 남겨놓고 그리고 한호가 뭐 몇 호가 이렇게 남겨놓고 이제 살짝 밀려 내려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1차 목표가 뭐 이번에 오늘이 아니더라도 최근에 워낙 뭐 좋은 이슈 많이 있고 일라일리에서도 또 뭐 경구용 이제 뭐 그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가 뭐 임상 성공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뭐 비만 치료제 쪽이나 과거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전체적으로 좀 움직임이 좋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여기 오늘 500원 모자랐다라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분할 매도 관점에서 보시면은 분할해서 매도하시면 되는데 나는 그렇게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이제 교육방에다가 대응 전략이랑 다 올려드리니까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면은 지금 굉장히 편안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렇게 못 가고 눌림이 나와가지고 2만 원 뭐 초반 구간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고 물량을 조금밖에 못 샀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불타기 할 수 있는 구간이니까 2만 원 초반까지 오는지 혹은 2만 원을 흔드는지 이 구간까지 좀 기다렸다가 보시면 되고 그냥 올라가면 보유자의 영역이다 생각하고 1차 목표치 달성에 여러분들이 응원하시면서 축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벤티지랩 오늘 또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일제히 탄력 받으면서 1차 목표가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2차 목표가까지 달성해야 말로 홈런 종목으로 탄생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앞으로 어떤 흐름 보일지도 꾸준히 지켜보시죠.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동안의 콘텐츠 관련주 안에서 살펴보고 있었는데 오늘의 하이라이트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골라보셨을까요? 자, 오늘은 M83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과거에 뭐 덱스터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종목들을 이제 특수효과 쪽으로 여러분들 기대감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이쪽으로 해서 더 발전해야 되고 요즘에는 과거에는 이제 아주 뭐 아름답다라고 하는 풍경을 정말로 잘 담아내는 기술력이 중요했는데 그런 부분을 잘 보정하는 기술력도 못지않게 중요한 시대가 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원하고 계시는 이 한알령 해제에 대한 가장 기대감이 높은 기업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한알령 해제가 나오지 않아도 이미 중국에 진출을 한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시장을 선점했다라고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이 M83과 뭐 자회사가 여러 가지 블록버스터급 영화급의 이제 메인 특수효과를 지금 맡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상승 모멘텀을 받고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중국 내 매출이 올해 같은 경우 3% 정도 예상하는데 내년에는 이제 8%까지 확장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중국으로 뻗어나가는 게 지금 너무나도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잘해주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애니메이션 너드2 저는 못 봤습니다만 이게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다라고요. 3억 명 이상의 이제 관객이 동원됐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전체적으로 중국에서 뭐 세계적으로 해서 10대 이제 영화다라고 하면 관광객을 동원한 영화다라고 하면은 다 미국 영화인데 그 사이에 뭐 6위권까지 치고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VFX를 담당한 이제 M83 같은 경우가 자연스럽게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10조 원 시장의 VFX 시장을 갖고 있는 미국까지도 진출하겠다라고 하면서 노르웨이의 회사죠. 김푸비를 이제 지난해 이제 지분을 인수를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유럽과 미국까지 교두보를 마련하기
방전하겠다라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에 진출해 있고 미국과 유럽까지 돌파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역량을 세계 시장에 펼쳐낼 수 있겠죠. 뭐 그럼 국내 시장은 없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 과거에 뭐 재밌게 보셨던 빈센조라든지 뭐 이제 노량이라든지 한신이라든지 이쪽에 담당했던 기업이니까 어느 정도 역량인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눈으로 다 확인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가격 전략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현재가 부근 그냥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16,000원 전후 구간에 있는데 이 16,000원 이하에서만 15,000원 부근까지 가면 참 좋겠지만 16,000원 이하면은 그냥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로 올라가면 2만 원 구간에서 1차 목표치 여러분들이 설정하시고 그 위에는 25,000원 이렇게 5,000원 단위로 올리면서 보면은 아주 깔끔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아래로 내려간다면 14,800원 이탈하면은 이제 리스크 관리 한 번 정도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구간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박스권 구간에서도 바닥권에 있다. 한 번 이탈했다가 회복되는 것도 아주 좋은 구간이다라고 보면은 기술적으로도 좋고 기본적 분석으로 해도 이제 미국, 중국, 유럽까지 진출할 수 있는 한국은 당연한 기업이다라고 보면은 세계 시장을 제패하는 것까지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응원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만로홈런 종목 M83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미 중국에 진출해 있는 만큼 중국 문이 더 활짝 열리면 더 기대되는 종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K콘텐츠의 위력이 세계로 더 뻗어나가면서 주가도 훨훨 더 날아갈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눌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 중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앞으로 3, 4주 정도면 타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진핑 주석과의 직접 대화 여부에는 명확한 답을 피하면서도 그가 그랬다는 것이 명확하지만 곧 이야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모두가 와서 사고 싶어 하는 큰 상점이라며 협상 타결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틱톡 매각 협상과 관련해서는 중국에 달려 있으며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연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이 관세를 더 올리면 사람들이 사지 않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국 등과의 상호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와 협상이 잘 진행 중이며 만약 그들이 협상을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EU와도 통화했으며 한국은 다음 주에 오고 인도와의 대화도 빠르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Make America great again.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you will pay a tariff, and South Korea's average tariff is 4 times higher. Think of that, 4 times higher. And we give so much help militarily and in so many other ways to South Korea, but that's what happens. We've been taken advantage of as a country for a long period of time. We've been tariffed. Worst of all are the non-monetary restrictions imposed by South Korea, Japan, and bring thousands of factories back to America and back. They're not going to sell one car into the United States. Companies and countries that have ripped off this country, our beloved USA, they charge us and we charge them. Then in addition to that, on autos, on steel, on aluminum, we're going to have some additional tariffs.
네, 관세로 인한 시장의 혼란은 멈추질 않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하루하루 증시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게 또 1년이 쌓이다 보면 아마 큰 경제 흐름을 바꿀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늘 관련된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미중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파이널샷에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또 이렇게 마련을 해주신 만큼 오늘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 그리고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 좀 짚고 갈 텐데 먼저 한국과의 좀 관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한한령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까지 빗장을 좀 걸어 잠궜는데 약간 좀 변화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 한한령과 관련해서 조금 이제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8년 만에 한국 국적의 가수들이 우한에서 공연을 성공리에 마쳤는데요. 비공식 그 조치이긴 하지만 공연이 시작됐다는 것은 앞으로 한중 관계가 개선이 된다면 한한령과 관련된 규제도 해제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규제 완화일 뿐이지 한한령 해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같이 보는 근거는 중국이 한한령을 내렸을 당시에 전략적 목표인 사드 배치라든지 한미 군사 훈련과 관련된 부분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11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경주 에펙 정상회담 때 시진핑 국가 주석이 와서 그때 양국 관계가 좋아진다면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보따리가 좀 나오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가장 큰 수혜는 아무래도 관광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라든지 그리고 콘텐츠와 관련된 국내 기업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금은 이제 지금까지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에만 저희가 좀 초점을 맞춰서는데 사실 한한령 해제라는 아주 큰 이슈도 있습니다. 좀 기대를 해볼 법하고요. 이어서 좀 가장 무거우면서도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율을 발표를 하는데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품목별 관세를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요. 철강을 비롯해서 자동차도 했고요. 이번에 반도체와 관련돼서 이제 발표가 된다면 실행은 아무래도 한두 달 정도 추가 조사 후에 발동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반도체가 미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큰 산업이고요. 델 그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AI와 관련된 반도체를 대부분 아시아 공급지에서 의존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대만 TSMC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반도체와 관련된 제재도 나중에 또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지는데요. 이제 반도체 제재뿐만 아니라 의약품과 관련된 제재도 이제 시행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다음 주에 발표되는 반도체와 관련된 구체적인 안은 아무래도 그 격투기 선수들 같은 경우에 링에 올라가기 전에 인터뷰장에서 뭐 거친 몸싸움도 하고 큰 대화를 하면서 흥행을 위한 쇼를 하는데 아마 이번에도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처럼 뭔가 약간의 쇼적인 그러한 느낌의 멘트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사실 시장을 가장 좀 짓눌렀던 이슈이기도 한데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4배 정도 높였습니다. 중국 경제 당연히 뭐 영향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영향은 어땠습니까? 네, 지금 중국과 관련된 친구들하고 좀 자주 전화로 통화하는 편인데요. 네. 현재 중국에서는 관세로 인해서 저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라든지 생활필수품, 가정과 관련된 회사들 같은 경우는 거의 공장 생산을 절반으로 줄이는 그리고 좀 더 지금과 같은 관세율이 계속이 된다면 상당 부분 공장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트럼프 1기 때 무역 협상이 차질을 빚었을 당시에는 지방정부 재정이 튼튼해가지고 어느 정도 보조금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부동산 개발 업체 그리고 국유기업의 자금 지원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제조업의 도산이 일어났을 경우 상당히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 145% 관세율만 가지고도 중국 같은 경우는 3년간 무려 성장률이 마이너스 2.9%까지 빠지게 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그 백악관에서 이야기했듯이 245% 관세 적용이 실시가 되더라도 이미 그 많은 기업이 생산이 중단되고 있는 상태고 그 수출이 증발되어 버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앞으로 다양한 경기 자극 정책, 내수 활성화 정책들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런 정책으로는 상대적으로 그쪽 그 소비와 관련된 부분만 올라갈 뿐이지 트레이드 오프를 해서 다른 소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 중국의 성장률은 최악의 국면에서는 3% 중반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이 지금 이제 겨냥하는 게 Make America Great Again인데 그게 진짜로 좀 맞아 떨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중국이 미국에게 우리는 히토류 제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아마 중국에게는 엄청난 협상 카드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히토류와 관련된 생산 정년은 세계 7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그 중국산 히토류나 희귀 금속들은 70%를 미국이 다 수입을 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그 F-35 전투기 같은 경우는 417kg 정도의 히토리가 필요하고요. 또 미사일 그 구축함 알레이버크 같은 경우에도 무려 2,300kg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없으면은 미국은 전투기도 날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배도 바다에 띄우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허가와 관련된 수출 통제를 상당히 좀 강화하고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전면 수출 통제로 가진 못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세계는 히토류를 생산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매장량은 풍부하지만 중국산 저가 제품 때문에 그 생산을 못했습니다. 이제 히토류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앞으로 히토류와 관련된 광산 개발이 좀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이런 카드로 중국이 미국을 압박한다면 중국산 히토류로 만든 전기 자동차, 배터리, 그리고 태양광 패널, 디스플레이,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미국이 대중국과 관련 수입 제한 조치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래도 이런 그 수출 통제라는 것은 중국이 미국과 끝까지 싸울 수 있다는 의지 표현일 뿐이지 만약 이 카드를 꺼낸다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다양한 압박 카드를 꺼낼 수가 있기 때문에 패권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우려해서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카드를 장기간 끌고 갈 수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히토류를 전면적으로 이제 수출을 통제하는 것은 힘들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오늘 보니까는 중국 관영 매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전쟁하면 달러 위기 초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이 지금 미국 측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중국의 카드는 어떤 것들일까요? 네, 그 중국 입장에서는 관세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미국이 열었기 때문에 뭐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가장 아파하는 것을 때리겠다는 겁니다. 그중에 이제 두퐁 차이나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주에 반덤핑과 관련된 조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는 앞으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많은 IT 기업들을 대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또한 지난주에 애플을 비롯해서 테슬라, 나이키 같은 미국 기업들에 대한 불매 운동이 중국에서 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는 매년 545편 정도의 영화들이 신규 상영이 되는데 이 중에서 헐리우드 영화가 42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를 당분간 보류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가장 아파하는 카드가 뭔가 봤더니 미국의 국채를 중국이 무려 460억 달러 정도로 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매각했을 경우에는 뭐 그렇게 시장 규모에서 큰 편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트리플 약세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중국이 본격적으로 매도를 한다면은 아무래도 테일 리스크라 그래서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금융 위기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노리고는 있지만 만약에 중국이 금융과 관련된 국채를 매각을 했을 경우에 미국도 중국과 관련된 주식을 8천억 달러 정도를 갖고 있게 되고요.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자금도 엄청나기 때문에 이를 회수했을 경우에는 양국이 실질적으로 지정학 리스크가 불거질 수가 있다는 점에서 우리도 좀 이 부분을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요. 미국의 이제 국채를 이용하는 중국 그리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많은 중국 기업들 여기까지 갈등이 가려면은 사실 꽤 많은 좀 프로세스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결과는 어마어마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은 위안의 약세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관세에 따른 피해를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겠죠? 네, 아무래도 그 위안화를 약세를 유도했을 경우 수출 기업에 조금 도움은 되긴 하지만 막 결정적인 영향은 또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리도 낮춰야 되고요. 막 이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위안화는 자연스럽게 절하되는 쪽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지방 정부가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출 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한도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주력 수출품이라든지 태양광 패널이나 전기 전자, 배터리 같은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위안화 절하가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수출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안화 절하 카드는 앞으로도 계속 쓰겠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관세와 관련된 무역 협상을 하는데 우리나라와도 다음 주 그리고 현재 일본과 진행되는 무역 협상에서 환율과 관련된 부분을 가장 미국이 중요하게 다뤘기 때문에 중국이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환율 약세를 계속 유지시킨다면 중국에 대한 관세 정책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고민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미국의 카드로 인해서 고민은 깊어지는 듯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하고 있는 리쇼어링, 다시 공장들을 중국이든 어디든 이제 다시 미국으로 들여와서 메이크 아메리카를 그레이트 어게인 하는 건데 이게 진짜 가능할지 뭐 대표적으로 애플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아이폰 공장을 진짜 이제 미국으로 가지고 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실현이 가능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하워드 너틀이 그 상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애플을 비롯해서 많은 그 미국 기업들이 이제 본국으로 들어오면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시켜 줄 수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그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나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AI라든지 로봇과 관련된 새로운 산업들이 제조업과 융합이 되면은 기존에 있었던 많은 대량의 노동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엔지니어라든지 기술자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제조업의 그 공동화 현상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관세로 인해서 해결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로자의 재교육이라든지 기술 향상 그리고 지역 경제를 좀 살리기 작업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다양한 산업 정책들을 풀어야 되는데 이런 비용까지 애플이 들어와서 공장에서 애플 핸드폰을 생산한다면 미국에서 생산했던 아이폰 그 16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1,000에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 생산됐을 경우에는 $3,000에 공급을 한다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스마트폰의 시장을 거의 뺏길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많은 엘리트들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제조업 공동화 현상을 관세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그 미국 안에 그러니까 비둘기파라고 할 수 있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관세 정책과 관련돼서 새로운 그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뭐 지금까지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어떻게 또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과 미국 간의 협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카드도 꽤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다음 주에 바로 우리나라와 그리고 미국 간의 무역 협상이 시작되는데요. 일본과 무역 협상 중에 트럼프가 전격적으로 여기에 이제 들어오면서 미국의 그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도 무역 협상과 관련된 부분들 아주 심도 있게 지금 논의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아무래도 환율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 그리고 관세와 관련된 내용들 구체적으로 좀 다루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문제는 3개월 뒤에 상호 관세가 전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상당 부분이 떨어지더라도 국내 제조업들 같은 10곳 중에서 직접적으로 6곳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 협상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관세율을 좀 떨어뜨리는 작업 그리고 미국의 국내 해결하는 리쇼어링에 우리가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미국의 조선
능력이 중국의 그 242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조선의 생산 능력이 미국의 생산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돼서 군함 건조라든지 상성 건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협상 카드로 사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조선 오늘 시장에서 또 잘 가고 있는데 협상 카드로 쓸 수 있고 앞으로 뭐 어떻게 한국이 또 협상을 해 나가는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중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전 세계 투자자들은 지금 미국과 주요국들의 협상에 주시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주시하고 있는 협상 관련 이야기 자세히 살펴볼까요? 트럼프, 일본, 멕시코, 이탈리아와 연쇄 관세 협상, 다음은 한국입니다. 가장 먼저 일본과 미국이 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방금 일본의 무역 대표반을 만났고 대단히 영광이었다. 큰 진전, 빅 프로그레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한국이 다음 주에 오고 인도와도 대화 중인데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백악관에서 취재진들이 중국과의 대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중국과 대화 중이라면서 그들이 수차례 연락해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중국과의 통상 협력 타결이 가능한 시점이 앞으로 3에서 4주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중국에서는 관련해서 공식적인 이야기를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의 말을 100% 신뢰하기는 좀 어렵지만요.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긍정적인 기조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일본의 협상은 정말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까요? 미일 협상의 주요 의제를 좀 살펴보면 먼저 일본 측에서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 관세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환율에 대한 논의는 이날 협상에서 빠진 것으로 또 알려지고 있고요. 미국 측에서는 주일 미군 방위비 등 안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장관은 그동안의 협상이 조금 의미가 없었다라는 뜻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미국에 잘 방문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제 다음 주에 협상에 나서게 되죠. 다음 주에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한미 협상이 예정되어 있는 건데요. 트럼프가 손해준 요구 조건은 무엇일까요? 먼저 한미 방위비 문제를 언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일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방위비 문제를 가장 먼저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채 매입 요구 가능성도 일각에서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래스카 LNG 사업 개발 타진, 조선업 관련해서 미국과의 협력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키워드가 협상에서 어떻게 나올지 함께 주시해 보시죠.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셨습니다. 지시인포의 박근호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과 오늘도 시장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문을 열어보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주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가 오늘도 순항 중입니다. 이제 장 마감까지 30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네. 그래도 종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평가된 종목 있을까요?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잠깐 대장이니까 지금 현재 방산주 자체를 캐리를 하고 있으니까 살펴보면 될 것 같은 시총 기준으로 지금 현대차보다 지금 한 단계 위죠. 실적으로 봤을 때 물론 섹터가 다르기 때문에 맞비교는 좀 힘들긴 합니다만 실적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뭐 현대차 실적이 뭐 한 8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시총 좀 높죠. 왜 그러냐면 이제 현대차는 실적이 이제 지금 플랫하게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하나 에어로는 굉장히 고성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련돼서 얼마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은 고점이 뭐 어느 정도 선에서 잡힐 것이냐보다 시장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고점을 찍을 것이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지금 조선주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조선주 수급이 예전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선주에서 나온 외국인 수급이 지금 방산주 쪽으로 더 추가로 붙고 있는 상황이라 방산주가 계속적으로 지금 끝없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기준으로는 이제 최근에 증권사의 어떤 의견들을 보면 올해 초에 나온 이제 한 뭐 2월 달까지 나온 보고서를 보면은 한 47만 원에서 정말 높게 잡은 증권사는 71만 원까지 이제 목표가를 잡았는데 뭐 벌써 넘어섰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LS 증권이 이제 86만 원을 불렀는데 의견은 제시를 안 했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not rated라고 해서 난 모르겠다. 하지만 목표가는 한 86만 원 잡아보겠다 이런 뜻인데 일단 뭐 추가 수주가 중요하긴 한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K9 위주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라 K9 1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몇 대를 만들 수 있냐면 풀 캐파로 돌려도 160대 정도밖에 못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한 지금 뭐 보통 풀 부킹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3년 동안에 지금 추가 수주를 안 해도 3년 동안에 공장은 거의 풀로 가동된다. 그럼 여기서 실적이 과연 어떻게 좋아질 것인가? 저는 그게 좀 약간 의문이긴 한데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증설 얘기도 있긴 해서 그 부분들이 좀 약간 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평가된 종목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역시 좀 약간 K9 밸류 체인에서 좀 한번 찾아봤습니다. 물론 그 K9 밸류 체인. 네, 그 시장에서 가장 저평가된 종목은 과거에 이제 좀 설명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풍산이 가장 저평가됐다라고 누구나 다 입을 모으긴 합니다만은 풍산은 시장에서 이제 구리 기업으로밖에 우리가 보통 뭐 신동회사라고 보통 부르는데 방산주로 쳐주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K9 밸류 체인에서 XT 엔진을 한번 좀 골라봤는데요. 일단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중동 쪽으로 K9을 수출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XTX 엔진 때문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이제 독일 그 MTU라는 기업 이제 그 특허로 라이센스로 이제 그 STX 엔진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독일에서는 우리 기술로 만든 엔진은 중동으로 수출을 절대 하지 말라라고 했었어요. 근데 XT 엔진이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엔진을 만들면서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중동 쪽에서도 수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거 말고도 일단 엔진이 선박 엔진 같은 경우는 초대형 엔진 같은 경우는 2행정 엔진이라고 하거든요. 좀 단순한. 근데 중소형은 4행정 엔진인데 이 STX 엔진은 이제 함선 쪽에 많이 들어가는 군함 쪽에 들어가는 이제 4행정 엔진이 주력이기 때문에 네. 하나오션의 어떤 MRO에 좀 낙수 효과도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 남겨져 있는데요. 최대 주주가 유안코예요. 유안코가 이제 연합자산관리라고 이제 부실자산 관리하는 데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지금 현재 그 최근에 블록딜로 조금씩 STX 엔진 지분을 팔고 있는데 매각을 지금 준비한다는 얘기는 과거부터 나왔습니다만 올해 본격적으로 XTX 엔진 매각이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단 가장 좀 핫한 어떤 그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TX 엔진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방산주는 계속해서 순항 중입니다.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쥐고 있는 카드이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도 주목할 만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비만과 당뇨 치료제 업계의 판도를 바꿀 새로운 임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릴리가 경구용 비만 치료제 오포글리프론의 임상 3상에 성공을 한 건데요. 이 오포글리프론 임상에서는 약물의 유의미한 체중 감소 및 혈당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이 주사제 위고비나 젯바운더와 같은 GLP-1 계열의 약물과 똑같은 건데요. 하루 1회 복용하는 알약으로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복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가져갑니다. 이 비만약 시장은 글로벌로 2030년까지 200조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안에서 경구용 시장이 3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관련주 살펴보시죠. 먼저 펩트론입니다. 대표적인 관련주로 꼽히는데요. 지난해 10월에 일라이릴리와 플랫폼 기술 평가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일라이릴리가 보유한 펩타이드 약물에 스마트 기술, 대포 기술을 적용하는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 치약을 하면 이제 3주 이상 효과가 간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펩트론에 대한 약물 기법입니다. D&D 파마텍에서는 국내에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로 가장 빨리 개발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요. 글로벌 빅파마인 메세라의 경구용 비만 플랫폼 기술을 수출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베티지 랩입니다. 마이크로스피어 기반의 장기 지속형 주사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한영행과 월 1회 투여하는 장기 지속제형 비만 치료제 공동 개발에 나선 바 있고요. 베링거 인겔하임의 신약 후보 물질을 기반으로 장기 지속형 주사제 후보 제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1위 기업인 알테오젠도 최근에 장기 지속형 플랫폼 기술의 개발에 박차를 나서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플랫폼 넥스피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기술은 약물에 단백질을 붙여서 신장을 통해서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관련주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들이 현재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솔 아이원스인데 오늘 1% 상승세 7,83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아닌데 보니까는 최근에 기관의 매집이 살짝 있었고요. 주가 좀 빠졌다가 다시 한번 약간 좀 올라오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어제 9% 넘게 급등세 보였고 오늘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어제의 특징 중인데. 네, 오늘 좀 약간 놀랐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다음에 좀 소개를 시켜드렸을 텐데 오늘 나름대로 좀 차분하게 어떤 기간 조정 좀 받는 것 같아서 한솔 아이원스를 좀 골랐는데 제가 한솔 관련주들 몇 번 이제 소개를 시켜드릴 때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한솔이 반도체 쪽에서 그룹 차원에서 굉장히 힘을 좀 많이 주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지금 한솔 아이원스도 원래는 그냥 아이원스였었는데 한솔이 인수를 하면서 이제 한솔 아이원스로 바뀐 거죠. 지금 현재 한솔 기업 중에서는 실질적으로 실적이 가장 좋고 어떻게 보면은 한솔 그룹 자체를 좀 약간 그 서포트하는 듯한 실적을 내는 기업인데 24년도 실적 한번 좀 살펴보면 매출이 한 1,571억 정도, 그다음에 매출이 이제 전년 대비해서 한 27% 정도 성장을 좀 했고요. 영업이익은 이제 231억 정도를 뽑았는데 영업이익이 이제 전년 23년 대비해서 작년이 180% 정도 좋아하는 급성장을 좀 보여준 상황입니다. 어떤 걸 하는 기업이냐면 이제 정밀 가공이랑 세정 코팅하는 기업인데 일단 정밀 가공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반도체 쪽에서 뭐 샤워 헤드라든가 아니면 챔버 같은 부분들을 소모성 부품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어떤 매출이나 영업이 도움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좀 약간 모멘텀이 생기려고 하는 게 이제 세정 코팅 부분인데 우리가 보통 세정 하면은 이제 뭐 그 웨이퍼를 닦는 걸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반도체 공정에서 장비들이 오염이 많이 되거든요. 그럼 오염 그 장비들이나 부품들을 닦아갖고 코팅을 해서 다시 쓰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게 턴어라운드를 했는데 주가 흐름이 상당히 안 좋았고 그러면 올해 이제 조금 더 좋아진다라고 하면 작년에 주가 하락을 보상받는 주가 흐름을 예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뭐 너무 단순한 얘기로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좋아져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작년에 반도체 경기 HBM 빼고는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한솔 아이원스가 굉장히 유의미 있는 실적을 냈다라는 부분이 중요하고 올해도 나름대로 반도체 업황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한솔 아이원스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좀 약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주주 환원책을 계속적으로 좀 시행을 하고 있죠.
일단 뭐 크진 않습니다만은 보통주 한 뭐 52만 주 정도 소각 발표를 했고 상장 주식수가 2,900만 주기 때문에 52만 주 소각해봤자 뭐 큰 느낌이긴 아니긴 합니다만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자사주 소각과 관련돼서 기업이 조금 더 주주들한테 어필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라 한솔 아이온스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요. 기술적 분석에서 좀 약간 재미있는 부분 한번 있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이요. 네. 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한솔 아이온스가 작년에 이제 12월달에 저점 잡고 이제 선을 한번 그어봤는데 우리가 보통 이거를 뭐 지지선이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지선 밑으로 빠졌다가 반등 주는데 지금 내일 다음 주 초가 중요한데 이게 과연 이제 저항으로 이제 바뀌면서 주가가 받고 떨어지느냐 아니면은 기존의 어떤 저항 지지선을 돌파를 하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 이 추세선 뭐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한솔 아이온스의 작년 실적과 올해 실적이 계속적으로 성장이 예상이 되고 외국인 수급만 조금 돌아 나간다라고 외국인 수급이 지금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인데 외국인 수급만 돌아 나간다라고 하면은 뭐 한솔 아이온스 나름대로 시장에서 재미있는 주가 흐름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봐야겠네요. 그죠? 네. 이게 이제 차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로 지지선이 맞는지 아니면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지 차트 보시는 분들 함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굉장히 유의미한 기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IM 금융지주 처음 가지고 오셨어요. 네. 박근호 이사님 요즘에 처음 가지고 오시는 기업 잘 없는데 네, 오늘 처음 또 기업을 가지고 네. 오셨고 이게 저도 참 신기했던 게 금융지주사 쪽으로 네. 최근에 기관의 수급이 정말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작년 말서부터 정말 좋게 들어오고 있죠. IM 금융지주 낯선 기업인데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만 회사 이름이 바뀌었죠. DGB에서 이제 DGB 금융지주에서 IM 금융지주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뭐 국민, 신한, 뭐 우리 이런 이제 시중은행이라고 불리는 기업들 말고 지방 금융주주가 이제 대표적으로 세 개가 있죠. JB, 그다음에 IM, 그다음에 BNK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1분기에 이 지방 금융지주 이제 JB, IM, BNK 실적이 좀 약간 엇갈렸다라는 분석 자료가 좀 나왔었는데 그 중에서 BNK는 좀 역성장을 했죠. 역성장을 했고 이유가요? 일단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좀 약간 PF가 좀 많지 않았나. 그다음에 올해까지 좀 연결이 됐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IM 같은 경우도 이제 DGB 같은 경우도 작년에 부동산 PF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좀 안 좋았다가 올해 이제 다시 정상화되는 원년이라고 이제 시장은 좀 내다보고 있는 상황인데 BNK 같은 경우는 뭐 부동산도 있긴 합니다만은 뭐 삼정기업 관련해서 이제 기업 회생 들어갔고 또 금양과 관련돼서 관련 손실이 좀 있었었어요.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BNK의 역성장을 주도했다. 그리고 PF도 좀 한몫했고 이제 IM 금융주주의 올해 실적을 시장에서는 작년 24년도 대비해서 최소 100% 이상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 좀 약간 기저 효과로 이제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 나름대로 좀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금리 인하 이런 거는 영향 어떻게 받아요? 일단 그 금융지주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뭐 이런 금융지주들은 뭐 캐피탈, 저축은행, 증권 이런 것들 다 갖고 있기 때문에 IM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사실 금리 인하되면 사실 증권은 좋아진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IM 금융지주에서 이제 IM 증권 같은 경우에 올해 한 2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약간 뭐 양날의 검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 잠깐 보면서 좀 약간 유의 있는 부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앵커께서 짚어주셨던 부분이 이제 위쪽에 이제 파란색 선이 기관 수급인데 실질적으로 계속 처음 이제 들어온 부분은 작년에 한 11월 달서부터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정말 쉬지 않고 좀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에요. 중간에 이제 IM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시장 때문에 빠졌을 수도 있고 일단 금융사들의 공동된 흐름일 수도 있긴 한데 중간에 이렇게 나름대로 좀 급락하는 부분에서도 어떤 그 기관 투자자의 매수가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들어온다라는 부분은 일단 고점 돌파를 시장에서 염두에 뒀을 때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 부담스럽지 않은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이라고 이제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한
7거래일 연속 올랐기 때문에 좀 약간 조정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게 외국인 수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외국인 수급은 이제 과거처럼 많이 매물이 안 나오고 거의 좀 약간 바닥을 잡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기관 수급이 좀 계속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 수급이 매도해서 매수 쪽으로 이제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 실적적으로 가장 1분기 때 좋은 실적을 지방 금융지주사 중에 보여줬고 수급도 일단은 좋은 수급이 계속 유지되고 나빴던 수급은 이제 매수 쪽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IM 금융지주 일단 뭐 지방 지주사 중에서는 가장 좀 지방 지주사들이 좋은 흐름 보여준다라고 하면 그 가운데서 가장 뚜렷한 주가 흐름 보여줄 후보군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금융지주 제외하고 지방금융사 이제 생각하시는 거죠? 네네, 그 3개 중에. 네, 알겠습니다. IM 금융지주 최근 들어서 일단 금융주 쪽으로 기관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지수가 낮아졌을 때 아무래도 방어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도 있고요. 안정적인 실적을 계속해서 나타내는 기업입니다. 앞으로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탄력 받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2000 PB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 마감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무난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실적과 이슈에 의해서 좀 혼조세를 좀 보였습니다만 시간에서 넷플릭스가 강세를 보이면서 미국 선물 시장이 상승 전환을 했고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좀 강세의 흐름들을 좀 보이면서 무난한 흐름들을 좀 보였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코스피 지수는 2,500선 가까이까지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었고요. 현재 2,500선에 대한 기술적 저항은 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수급에 있어서 외국인의 현물 매도폭이 좀 제한적이고 선물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이 좀 특징적인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 시장에서의 오늘 특징들을 살펴보면 최근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AI 시대의 원전에 대한 필요성을 발언하면서 탈원전 정책이 아닌 원전에 대한 정책으로서 좀 선회하는 흐름들을 좀 보였기 때문에 오늘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의 강세가 좀 이어진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야 할 것 없이 원전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성이 비슷하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추가적인 흐름들도 충분히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시장에서의 움직임들을 보면 정책적인 이슈에 맞물려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좀 상승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고요. 대형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수가 좀 박스에 갇혀 있다 보니까 좀 제한적인 모습인 반면에 중소형 종목들에 대한 수급들은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장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오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원전 관련된 종목으로서 두산에너빌리티 좀 보고 있고요. 오늘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정책적인 수혜로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 미국의 전력망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 관련된 SMR 개발에 대한 부분과 사업성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SMR
테마 관련해서는 가장 수혜주라고 본다라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최근 수급들을 살펴보면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4월달 들어서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오늘 상승이 나왔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만큼 좀 중장기적으로는 눌림목을 이용하셔서 분할 매수 대응해 보신다라면 정책 수혜주로서 충분히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전주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급등 나왔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의견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규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감의 기술 들어가겠습니다. 최영지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네, 전반적으로 금요일 장세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양 지수 모두 상승하는 흐름 보이기는 했지만 거래량 자체가 부족한 모습이기도 했고요. 눈에 띄게 뭔가 강하게 탄력을 받는 종목들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테마주들이 좀 강하게 올라오는 장세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정치와 관련된 테마주들이 오늘 강하게 좀 올라오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중 갈등이 점차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 상호 관세에 대한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중국에서 보복 관세를 얘기를 했었죠. 이에 따라서 미국 쪽은 반도체 수출 규제까지 언급을 하면서 미중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 쪽에서 협상에 대한 것들을 먼저 이야기를 하길 원했는데 그게 나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반도체 수출 규제까지 언급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런 가운데 밤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3, 4주 내에 중국과 무역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우리나라 지수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좀 불확실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오늘 또 미국 쪽에서는 중국 해운사 제재 발표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단선이 제한적이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 해운과 관련된 제재를 말씀을 드리자면 180일 뒤부터 단계적으로 입항 수수료를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에 있는 해운주들이 올라가는데 왜냐하면은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HMM이라던가 페노션과 같은 대표적인 해운주들이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이렇게 무역 긴장 속에서 방산주들이 또 올라오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국방 관련 수요가 기대가 되기 때문이고 거기에다가 정치적으로 K방산에 대한 정책이 언급이 되면서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던가 현대 로템 등 방산주가 시장에서 부각이 됐습니다. 하지만 워낙 방산주들이 과열권에 있는 만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 저는 한 가지 좀 부정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밤사이에 미국에서 한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바로 3월 주택 착공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8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요. 전월 대비 11%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32만 4천 건을 기록하면서 예상치인 142만 건을 큰 폭으로 하회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중에서 단독 주택 착공이 14%나 감소를 했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 최대 낙폭 수준이었습니다. 사실 코로나19 때는 정말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최대 낙폭을 보였다는 거는 그다지 좋은 시그널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주택 착공이 감소한 원인은요. 바로 관세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고율 관세에 대해서 정책을 시행을 함에 따라서 수입 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택 착공의 건수가 점차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장기화가 될 경우에는 재고가 과잉으로 남아돌 가능성이 높고요. 이에 따라서 경제적인 타격까지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주택 같은 경우에는 경기 선행에 대한 지수로 많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경제 악화에 대한 것들을 이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경제 데이터를 확인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특히 반도체라던가 자동차 관세 부과 이후에 그 다음 달에 발표가 되는 경제 데이터에 대해서 더욱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반도체 관세에 대한 것들이 관세율이 정확하게 나오는 가운데 5월 달에 나오는 경제 데이터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 꼭 참고를 하시면서 전략 잘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협상에 대한 뚜렷한 이야기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뉴스는 계속 잘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 시장 상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을 계속 넓혀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현재도 0.58%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전일 대비 14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2,485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2,466포인트에서 저점 좀 낮추는 모습이 장 초반에 나타나기도 했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힘을 내주는 모습 86포인트까지 고점 끌어올렸고요. 현재도 고점 구간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비슷한 흐름으로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0.8% 가까이 코스닥의 오름세 포착이 되고 있고요. 717포인트 지나갑니다. 오늘 수급의 경우에는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 우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6거래일 연속 순 매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 아쉽지만 그래도 매도폭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이 매수 주체로 나서면서 지수를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수급도 함께 보시면요. 외국인들이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이 매수 주체로 나서줬습니다. 395억 원의 매수 우위 집계가 됐고요. 기관도 소폭이지만 매수에 동참하는 모습으로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4월 18일 금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 그래도 시장이 순항을 했습니다. 지난주 시장과는 확실히 좀 다른 분위기였는데요. 특히나 뉴욕 증시가 조금 내려앉더라도 한국 증시는 그나마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는 그러한 한 주였습니다. 다만 그 안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요. 또 건강하다. 라고만 평가할 수는 없는 장이었는데요. 외국인 수급이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주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외국인들의 매도폭이 점점 더 커지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그나마 또 외국인들의 매도폭이 그나마 좀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이지만요. 아직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 안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정치 테마주가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대통령 선거 전까지 관련 섹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감 지수 어느 정도였을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보시다시피 0.5%의 상승세 2,483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2,500선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다음 주에 이 코스피 지수가 2,500선을 뚫어낼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코스닥도 0.8%의 상승세. 이번 주에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700선 아래로 내려왔다 거래 마감하고 결국에는 717선에서 이번 주 거래를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 전 거래일 대비해서요 4원 이상 올랐습니다. 어제는 1,41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는데 오늘 시장은 1,420원대 여전히 하향 안정화된 수준에서 계속해서 박스권 안에 머물고 있는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삼성전자 강보합권 55,3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 175,0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LG엔솔 1%대 조정, 삼바 0.9% 조정. 현대차가 오늘 3% 이상 강세 탄력 보여주면서 187,0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지난주에 관세 이슈로 좀 크게 무너졌던 업종과 기업들 중심으로 오늘 시장에서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왔고요. 이어서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계속해서 이번 주 시장의 주인공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보시다시피 이제 우선주 제외하고 그 시가총액이 더 커졌습니다. 1%대 강세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시가총액 10위권 밖이었습니다. 이번 해에 들어서 시가총액 10위권 안으로 들어왔다가 이제 시가총액 6위권까지 진입이 됐습니다. 셀트리온 1%대 조정, 기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현대차와 함께 강세 탄력 보여줬고요. KB금융 오늘 시장에서도 강세 탄력 보여줬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HD현대중공업이 또 순항하면서 KB금융이 시가총액 11위권까지 빠지기도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금융주가 전반적으로 탄력을 받았고 KB금융이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시가총액 10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우선주 제외하고는 9위권입니다. 82,4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이어서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 네이버가 2%대 강세, HD현대중공업이 1%대 조정이었는데 오늘 보시다시피 36만 원대 깨지면서 35만 9,500원대까지 내려왔고요. 시가총액 11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0.6% 상승, 신한지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대 강세 나왔고 현대차와 기아가 2에서 3%대 강세 보여준 가운데 부품주 현대모비스도 2%대 강세 보여주면서 24만 3,500원대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닥 쪽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알테오젠 4.5% 넘게 상승 39만 3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알테오젠 쪽으로는 이번 주에는 그래도 시세가 괜찮았고요. 에코프로 BM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는 일제히 빠졌습니다. 큰 폭의 조정은 아니었고 오늘 시장에서 보시다시피 에코프로 BM 1%, HLB도 1%대 조정, 에코프로도 1% 가까운 조정, 레인보우 로보틱스 0.7% 조정 나왔습니다. 이어서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휴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약간의 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펩트론 보시다시피 11% 이상의 강세 탄력 보여주면서 18만 원대까지 진입하는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임상과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급등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꼭 함께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일정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가켄바이오 2.6%대 상승 10만 9,100원대, 파마리서치 1.3%대 상승 나오면서 36만 7,5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들어서 제약 에스테틱 쪽 휴젤, 클래시스, 파마리서치 주가가 순항을 했는데 파마리서치 오늘 다시 한번 상승 탄력 받으면서 주가를 견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리가켄바이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이제 11만 원대를 눈앞에 둔 채로 오늘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양지수 상승불 켜며 마감한 금요일장이었습니다. 업종별로도 상승하는 업종이 우세했는데요. 관세 피해가 제한적이라고 평가되는 방산, 원자력, 금융, 통신 업종이 코스피에서 상승세 돋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엔터와 콘텐츠 쪽의 오름세 나타났습니다. 또 유력 대선 후보의 행보에 따라서 정책, 정치 테마주의 등락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어떤 제약으로 대응해보는 게 좋을지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주는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계실까요? 네, 아무래도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율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조금 더 정확한 것들이 나와줄 걸로 보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글로벌 국가들이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지금 미국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국가 안보 영향을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시점에서는 대미 수출 2위 품목인 만큼 계속해서 대응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정부 쪽에서는 이제 지원을 위해서 7조 원 정도 추가 투입을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기존의 26조 원 지원 패키지에서 7조 원을 추가를 해서 총 33조 원 규모로 투자를 확대한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추가 자금에 대한 것들은 재정 2.5조 원, 그러니까 정부 예산 투입이죠. 그리고 정책금융 쪽으로 3조 4천억 원 정도, 그러니까 정부가 금융기관을 통해서 빌려주거나 보증을 해주는 돈 3조 4천억 원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구체적인 지원 분야를 말씀을 드리자면 인프라 쪽과 소부장 기업 투자 보조금, 금융 지원 쪽으로 확대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아무래도 반도체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서 투자에 대한 비용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고요. 세금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인세 세액공제율도 5%포인트 정도 상향 조정을 한 상황인데요. 그런 만큼 우리나라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이렇게 대응책에 대해서 세분화된 내용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발표가 되는 반도체 관세율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변동성이 확대가 될 걸로 보이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대형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22일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테슬라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사실 테슬라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굉장히 부각이 됐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그 거품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40%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미중 무역이 심화됨에 따라서 미중 무역 전쟁이 심화됨에 따라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이기 때문인데요. 테슬라의 매출 비중을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에서 발생하는 매출 비중이 48% 정도입니다. 48% 정도이고
중국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두 번째로 가장 많은 21%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미중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서 만약에 테슬라의 자동차가 중국 쪽에서 수출을 막히게 된다면은 직접적으로 실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현재 지금 상황에서도 중국에서 모델 S와 X 주문을 중단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1분기 실적이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번에 실적이 악화가 된다면은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라던가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기업들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실적도 꼼꼼하게 따져보시면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혹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변동성에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시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도 다음 주에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실적 공개 내용에 따라서 2차 전지 관련주, 자동차 부품단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체크해 보시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시초가 공략주로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인성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요. 인성 정보의 경우에도 정치와 관련해서 오늘 또 움직였던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거래량이 좀 부진한 가운데 이런 장세에서는 사실 바닥권에서 강한 거래량과 함께 급등한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는 게 좋은 전략이 아닐까 싶어서 가지고 온 것도 있는데요. 인성 정보의 경우에는 IT 서비스 기업이기도 하고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라던가 헬스케어 IT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특히나 오늘 이렇게 시장에서 부각이 된 원인은요. 비대면 원격 진료 합법화 추진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데요. 특히나 AI 홈닥터 합법화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뭐냐면은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원격으로 진단을 하거나 혹은 진료를 통해서 처방까지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게 합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특히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7대 정책과제로 발표를 해서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인성정보의 경우에는 자회사를 통해서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하이케어넷이라는 기업을 통해서 비대면 진료와 건강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케어넷이 사실 미국 시장 쪽으로도 공략을 하면서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쪽에서 원격 환자 관리라던가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상반기에는 미국 환자 수가 3,000명까지 확대가 될 걸로 보이고요. 미국 법인이 상반기에는 손익분기점까지 달성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 만큼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 트럼프 정부가 공공재정 축소 기조로 인해서 예방 중심 의료를 강화함에 따라서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사실 인성정보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자를 기록한 원인 중에 하나가 투자 비용이 확대가 됐기 때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쪽에서 사업을 공략함에 따라서 미국의 투자 비용을 확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을 한 영향도 있고요. R&D에 대한 것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매출액으로 봤을 때는 3,500억 원 정도 기록을 해서 전년 대비 1% 정도 감소를 했고요.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48억 원 정도 적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수익성이 악화돼서 적자로 전환이 된 게 아니라 투자 비용을 확대했기 때문에 향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수익성 개선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인성정보의 경우에는 오늘 좀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20%대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이동평균선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고 일목균형표 기준선 위에서 주가가 지지를 받으면서 강한 탄력을 보였습니다. 상단 구간을 보시면은 강한 매물이 쌓였기 때문에 다음 거래일에 조금 밀리면서 시작을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시초가 이하에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목표가의 경우에는 상단 매물 3,050원까지 잡았는데요. 제가 이 구간을 잡은 이유는 월봉상으로 봤을 때 매물이 열려있는 구간대가 바로 3,050원 구간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3,050원 구간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탄력을 받으면서 갭상승이 나와줬던 구간대가 있습니다. 바로 4월 16일에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렇게 갭이 만들어졌을 때 갭 같은 경우에는
지지 구간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갭을 이탈을 하게 됐을 때는 이 구간대에 매물이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없이도 주가가 밀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서 갭 구간대를 손절가로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 구간대라고 한다면은 1,890원대인데요. 만약에 이 구간에 밀리게 되면은 하단 구간까지 주가가 갭상승이 나오기 전 구간까지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1,890원대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보시다시피 매물대가 워낙 강하게 좀 쌓여있는 구간대가 많이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자체가 매물을 소화해내면서 올라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크게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에다가 정치 테마주들이 최근에 많이 변동성 나와주고 있고 인성정보의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이기 때문에 소형주이기 때문에 더욱더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으니 아무래도 좀 이런 소형주에 대해서 조금 인식이 아직은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 크게 두려움은 갖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적인 부분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성정보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시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이 원격 진료 비대면 관련해서 합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좀 많이 오른 만큼 시초가 공략할 때 주의해서 함께 보자는 의견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이 중국산 선박을 이용하는 해운사 등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오늘 해운주가 장중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현지 시간 17일 중국 해운사와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또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입항 수수료는 180일 뒤인 오는 10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부과되며 수수료는 매년 인상됩니다. 이러한 소식에 오늘 HMM은 최고 10% 넘게 오르고 STX 그린로직스, 페노션 등의 주가도 장중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장중 역대 최고가를 갱신하며 현대차를 제치고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5위에 반짝 입성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최고 6% 넘게 오르며 이틀 연속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이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시가총액은 장중 한때 현대차를 제치며 5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강세는 전날 금감원이 유상증자 증권 신고서 2차 정정을 요구한 것과 더불어민주당이 방산 수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한다는 공약을 내세운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미반도체가 미국 마이크론에 HBM 생산의 핵심 장비인 TC본더 50여 대를 신규 수주했다고 밝히며 오늘 주가가 최고 7% 넘게 급등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미반도체 주가는 오늘 7% 넘게 오른 73,2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한미반도체는 미국 마이크론으로부터 약 50여 대, 226억 원 규모의 TC본더 장비를 수주했습니다. 이는 작년 한미반도체 전체 매출의 약 14%가량입니다. 한미반도체는 지난 16일 SK하이닉스에 대해 TC본더 가격 인상을 통보하고 HBM 생산 라인에 배치된 엔지니어를 전원 철수시킨 바 있습니다. 2차 전지 공정기업 대진 첨단 소재가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의 공급사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오늘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진 첨단 소재 주가는 장중 최고 18%가량 오르다 약 10% 오른 14,17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대진 첨단 소재는 오늘 최근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인 엘사로부터
46 시리즈 전지출하용 트레이 공급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성준 대표이사는 이번 선정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양산 확대 흐름 속 당사의 트레이 공급이 새로운 핵심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비만 치료제 주가가 일제히 급등한 가운데 페트론이 장중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페트론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장중 최고 12% 넘게 오르며 신고가를 경신하고 전장 대비 약 11% 넘게 오른 18만 10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비만 치료제 테마로 묶이는 삼천당 제약, D&D 파마텍 등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현지 시간 17일 미국 증시에서 제약사 일라이릴리의 먹는 다이어트 약이 임상 상상에 성공하며 주가가 급등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2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